소추안 가결로 전국 수습에 대한 필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살리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늘자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통해 전직 경제장관과 또 경제연구소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경제는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정치적 리스크로 우리 경제 한 달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의 정책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전직 경제장관들은 부총리에게 전권을 맡기고 정치권이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나라 안팎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이어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도 인사와 구조조정의 전권을 부총리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들도 있는데요. 정치권이 개입할 경우 오히려 대응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차라리 민관 합동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의견들도 살펴보시죠. 일각에서는 단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은데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통화 정책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풀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김경준 KDI 원장은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 2월부터는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 추경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경기부양 못지않게 대외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당장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약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개혁 기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경제는 광장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정치와 상관없이 경제는 돌아갈 수 있도록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 조장욱 한국경제학회장도 정치권이 경제의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살리기 해법에 대한 전직 경제장관과 경제연구소장들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보니까요, 이제 우리 전직 그 경제수장 혹은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경제연구소를 담당하고 있는 그 사령탑들이 생각하는 해법이라는 게 빨리 경제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정경유착은 뭐 이 기업가들한테만 요구할 게 아니라 지금 이 비상 국면에서는 정치와 경제를 좀 분리해서 경제만이라도 좀 거국적으로 여야 뭐 이런 걸 떠나서 좀 해보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군요. 정책하시는 분들 또 국회의원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하고요. 또 경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죠.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시장 금리가 뭐 좀 주춤하는 것 같으면서 또 지난 주말에 또 좀 많이 오른 모양이에요. 8bp나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2.49%, 지금 장중 고점이 2.5%. 우리나라? 아니요, 미국 10년물. 예, 예. 그래서 이제 6bp 채로 또 붙었죠. 그래서 꼭 앞에다 어느 나라 건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요즘 비슷해져 가지고요. 그렇긴 한데 예. 우리는 요새 금리가 조금 안정되고 있습니다. 좀 안정됐죠? 왜 그러냐면 아까 잘 이야기하셨지만 KDI에서 그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을 크게 하향 조정하는 한편, 4%. 예, 그러니까 0.4%나 하향 조정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내년 추경과 정책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듯한 네. 그런 문구가 나오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일단 미국 예. 금리는 올라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면 채권 금리가 그렇게 급등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미국 금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의 주식 밸류에이션,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나 이런 것들은 모두 미국 국채 기준이지 뭐 다른 나라 국채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들이 없으니까. 미국 금리 얘기를 주로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이코노미스트가 나오셨으니까 그 KDI가 이제 국책연구기관 중에 네. 가장 유서도 깊고 또 가장 이 뭐랄까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큰 데 아니겠어요? 근데 2.7% 성장할 거라 그러다가 내년에 2.4%니까 0.3%포인트 낮춘 건데 네네. 2.4%는 합니까 내년에? 홍춘욱 박사 보시기에? 저는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제 이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역시 내년 우리나라 내수 경기는 되게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내수 경기가 힘들어진 이유는 이제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예. 번째는 올해 4분기 우리 민간 소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이른바 그 김영란법 영향도 상당히 있었지만 정치적 불안정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치적 불안정들이 아까 이야기하신 걸 들으면 1분기에 끝날지 2분기에 끝날지를 짐작할 수 없는 근데 상황이라면 KDI의 그 2.4%라는 숫자는 이 정치적 불안정성이라는 변수는 제거하고 본 거라는 거 아니에요, 단서가?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예. 그 반면에 또 호재도 지금 시장에 존재하기 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미국의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9%까지 올라가면서 예. 특히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예. 이게 경제 지표가 좋아서 올라가는 측면이 꽤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는 가운데 특히 중국의 인플레이션, 생산자 물가가 3%나 올랐잖아요, 지난주에. 예, 그렇더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플레이션들이 올라가는 시기에 우리나라 수출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수출 제품들의 포트폴리오 1위부터 10위까지를 쭉 살펴보면 딱 두 품목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원자재 가격에 연동되는 제품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품목이라는 게 뭐 하나는 자동차고 하나는 핸드폰인데 자동차랑 핸드폰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고품질 또는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생산해 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은 좀 힘든 이른바 벌크라고 말하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네. 그런 제품들을 추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의 어떤 경기는 국제 상품 가격 내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동되는데 그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11월에 있었던 우리나라 수출의 회복 플러스 반전은 네.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 전체 GDP에 대비해서 수출의 비중들을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면 대략 40% 후반에서 50% 초반이니 여기서 한 10% 정도 올해 이제 빠졌던 것만큼만 내년에 회복한다 그래도 이쪽에서만 상당히 강력한 산업 생산 측면에서의 네. 경기 회복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참 아까운 거죠. 왜냐하면 이런 극심한 내수의 불황이나 부진이 없었더라면 예. 모처럼 진짜 한 3% 성장 노려볼 만했었는데 내수에서 크게 손실된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은 기대하는 게 올해 4분기 부진했으니까 이연 소비가 내년 1분기나 2분기까지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건 시나리오 따라 다 다르니까 그걸 좀 배제하고 보더라도 일단 그쪽 우리나라 내수 경기는 제로 성장이라고 치더라도 수출 쪽에서 회복이 된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국의 그 생산자 물가가 오르는 걸 말이에요. 네. 이거를 중국의 어떤 소비라든지 수요의 그 개선 혹은 수출의 증가로 인한 이 산업 쪽에서의 수요의 개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급 사이드의 이 구조 조정의 결과로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준비해온 그림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을 하나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말로 설명하면 잘 이해를 못하죠. 그거라기보다 제가 잘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럼. 예. 네, 그 저희들이 이제 준비해온 그림은 예. 그 약간 어렵긴 한데 서프라이즈 인덱스에 관련된 네. 그림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이 그림이 예. 잘 안 나오네요. 예, 서프라이즈 인덱스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하죠. 나오고 나왔네요. 있군요. 예. 보시면 저 파란 선이 뭐냐면 예. 시티그룹에서 작성을 하는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건데요. 예. 저게 이제 올라가면 시장의 기대보다 좋은 지표가 나왔다라는 뜻이고, 또 저 파란 선이 내려가면 시장 기대보다 이 지표가 부진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빨간 선은 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말씀을 드린다고 볼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기대와 그리고 경제 지표들의 개선과 악화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이제 공급 사이드는 잘 모르지만 수요 사이드에서의 어떤 변화, 즉 경기가 여건이 개선되면서 사람들 민간에서의 소비 지출이나 투자 지출이 회복되면 물가도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저 그림 하나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중에 제가 봐도 한 7할 정도는 구조조정 효과가 같고요. 네. 3할 정도만이 민간의 어떤 수요 회복 이런 것들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걸 또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3대 7이라 하더라도 무시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가 수출이 회복되는 측면이 물론 인플레도 있었지만 수요의 회복 측면들도 좀 있지 않냐라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내년에 성장률 2%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뭐 물론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좀 더 낙관적인 부분, 수출이 회복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들도 봐줬으면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기야 뭐 통계상의 2%냐 3%도 중요하지만 사실 올해 워낙 안 좋으면 내년에 그냥 있어도 좀 좋아지는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 효과라는 게 올해 4분기 뭐 0% 성장한다니까 뭐 내년 4분기에 상반기는 안 좋지만 하반기에 이제 좋아지는 베이스 이펙트라고 그러죠. 기저 효과가 생길 수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춘욱 박사의 이 내년도 성장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이라는 게 상당 부분 그 기대도 섞여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그렇습니다만 느낌이 드는데. 세 번째 그림도 한번 예, 또 세 번째 반박을 그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와 한국 수출 단가의 예, 관련성 그렇습니다. 그 예. 그림이시죠? 예, 방금 말씀드렸던 그 그림 그 네. 논리를 잘 뒷받침한다고 생각돼서 예.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이른바 밀고 있는 그림입니다. 밀고 계세요. 한번 밀어보시죠. 그럼. 예. 예. 파란 선은 우리나라 수출 이제 매출을 분해해 보면 예. 가격과 물량으로 분해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만 따로 빼내서 저희들이 지수를 만든 것인데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지표를 조금 가공했습니다. 파란 선은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가격이고요. 예. 빨간 선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WTI. 네, WTI 가격인데 그림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산유국도 아닌데 예. 국제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 수출 단가가 개선되고 어허. 또 반대로 상품 가격이 급락하는 구간에는 수출 단가도 같이 동반 인하를 당하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라는 예. 것이고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수출 품목 중에 한 두세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이 원자재에 관련된 네. 특히 화학 제품들 중에서도 뭐 석유 정제 같은 음. 제품들은 사실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밀접하고요. 철강도 네. 역시 철광석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또 원료탄 가격에 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뭐 이런 되게 우리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산업들의 어떤 제품 가격들이 우리나라 이제 많이 빠진 게 우리 네. 수출 부진의 원인이었는데 이 반등의 가능성들이 부각되고 특히 우리나라 수출 제품 가격 이런 원자재 가격을 좌우하는 건 결국 원자재 먹는 하마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 중국의 어떤 수요가 회복되는 가능성들이 적어도 생산자 물가만 봐서는 안 되지만 최근 나오는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표라든가 네. 수출 지표들이 다 예. 플러스를 계산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 그렇게 비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특히 주식시장이 뭐 전반적인 수급 특히 불안할 때 개인 자금이 주식시장 안 들어온다는 거 동의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시장의 수급 여건들은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장 내에서 수출 여건과 내수 여건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릴 때에는 수출주들, 특히 수출주들 중에서도 네. 그동안 많이 빠졌던 그러니까 수출주를 쭉 보면 100여 개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주가가 못 오른 기업들일수록 점점 네. 가치주 성격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둘 다가 다 꽤 그 궁합이 잘 맞는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순자산 가치가 상승하니까 가치주가 매력이 있으면서 네. 수출 아까 말씀드린 수출 단가가 개선될 경우에는 이 매출의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즉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예전에는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거야 예. 이러다가 이제 반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홍춘욱 박사의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 내년도 경기에 대해서 어쨌든 수출 쪽에 너무 비관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도 수출 관련 주면서도 자산 가치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를 좀 장기 보유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를 좀 나눠보죠.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